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동아시아사 나머지 11번부터 20번까지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1번 밑줄 친 기억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인데요. 다른 시기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촘촘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막부의 휴인장을 소지한 선박, 바로 에도 막부 초기에 일종의 무역 허가증으로 휴인장을 발급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타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좀 가다가 이것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 폐지가 되게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몰래 탄 사실이 적발된 이후 막부는 휴인장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였다. 결국 막부 개창 이래 30여 년간, 바로 이것이 기억이죠. 30여 년간 시행된 휴인장 무역은 그리스도교 포교를 금지하고 해외 무역을 통제하는 해금 정책을 통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에도 막부가 이렇게 밖에 해외로 무역하러 나가면서 그리스도교 세력하고 접촉하는 걸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635년에 휴인장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도 막부가 1603년부터 딱 30여 년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휴인장 무역을 그리스도교 포교를 금지하기 위해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1603년 정도부터 1635년 정도 그 사이니까 상당히 좀 촘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선지, 네덜란드 상인이 대지마 체류, 2번 베카트린 사절단이 황제 방문인데, 이거에서 일단 확실히 제낄 수 있는 게 일단 2번입니다. 베카트린 사절단이라고 하는 거, 일단 18세기 중반에 들어서 청나라가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하고 공행을 통해서만 서양나라와 무역을 허가했죠. 거기에 대해서 영국이 교역의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서 바로 17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간단히 18세기 후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790년대에 이렇게 베카트린 사절단을 보내서 청나라 걸륭제한테 교역의 확대를 건의했습니다만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네, 이때가 걸륭제 때고요. 하여튼 2번 선지는 확실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도요. 연행사, 물론 조선에서 청나라로 간 사신이 연행사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나라 수도 베이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청나라가요, 아직 1635년에는 아직 나라 이름이 후금이었습니다. 1636년에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 침입한 병자호란 일으키고 그랬죠. 그리고 아직까지 명나라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1644년 이자성 농민 반란군에 의해 가지고 비로소 44년에 명나라가 멸망했고, 이제 그 틈을 타서 청나라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때는, 아직 휴인장 무역을 할 때는 청나라 수도 나라 이름 청도 아니었고 베이징이 당연히 수도도 아니었습니다. 3번 땡. 4번 선지, 일본 상인이 포르투갈 상인과 중국인 중산 생사를 거래했다. 이것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걸 대지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휴인장 무역을 한창 할 때에는 역시 일본 나가사키에 포르투갈 상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포르투갈 상인이 쫓겨나게 되죠. 왜 쫓겨나냐면은 그리스도교 포교를 역시 그리스도교 포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그리스도교 포교했다. 그런 이유로 포르투갈 상인들이 나가사키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휴인장 무역이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역시 포르투갈 상인은 계속 일본 나가사키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가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에도 막부가 그리스도교 포교를 싫어했다. 그렇지만 완전히 폐지하기 전까지는 포르투갈 상인도 활동했고 휴인장도 발급했고, 이렇게 감을 잡아서 답을 4번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연도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일본 상인이 포르투갈 상인과 중국산 생사를 거래했고, 포르투갈 상인이 추방된 때가 1637년입니다. 1637년에 포르투갈 상인이 추방되고 이후에 나가사키에 대지마라고 하는 곳을 설치해서 거기에 네덜란드 상관을 설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순서대로 말하자면 포르투갈 상인이 추방된 다음에 대지마에 네덜란드 상관이 설치가 된 겁니다. 정확히 연도를 말씀드리면 1641년부터 나가사키 대지마에 네덜란드 상관을 설치했는데, 굳이 정확한 연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포르투갈 상인들이 쫓겨난 다음에 네덜란드 상인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잡아 나간다면 1번은 오답으로 제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인데요. 이것도 에스파냐가 태평양을 횡단하는 갈리온 무역을 개시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에스파냐가 이런 갈리온 무역을 개시할 수 있게 된 거는 에스파냐가 어딜 차지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마닐라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마닐라 차지. 정확히 연도를 말하자면 1571년부터인데요. 대충 16세기 후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 휴인장 무역을 하기 약간 전이죠. 그러니까 1571년이든 16세기 후반이든지 간에 이렇게 에스파냐가 마닐라 차지해서 갈리온 무역을 개시할 때는 아직은
에도 막부가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논리적인 선호를 가지고 답을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2번 갑니다. 여기서 좀 더 보충하자면은 이때는 그러니까 1635년은 아직 명나라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역시 그 청나라는 국호도 아직 아니었고 아직은 후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충해서 하고 12번 가겠습니다. 네, 12번도 3점인데요. 또 가나국가 하니까 왠지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이 나라 가해 황제 흥경에서 국서를 보냈다. 그러면 흥경이 수도인 나라는 서하입니다. 서하. 네, 탕부토족이 세운 서하. 서하 황제가 국서를 보냈습니다. 그 당신네 나라하고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란에다가 지금 당신네 나라가 세표로 비단 은 등을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주신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세표 잘 바치는 나라 송나라죠. 송나라. 이게 송나라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사신을 보내 책봉하고 인장을 하사하였고, 그래서 결국 서하는 송나라의 신하가 될 것을 약속했죠. 그러니까 뭐 허울뿐인 군신 관계고, 사실은 송나라가 서하한테 이렇게 역시 거란한테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재물을 바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는 서하, 나는 송나라. 그러면 가 서하 찾아보겠습니다. 탕농을 수도로 삼았다. 탕농이 어딘지 모른다 하더라도요. 일단 한번 딴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서하는 흥경을 여기서 흥경을 수도로 삼았지. 탕농은 서하의 수도가 아니죠. 그리고 서하가 고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일단 서하고 고려가 상당히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뭐 고려로부터 조공을 받거나 그런 만한 위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하가 유목민족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이게 맞네요. 뭐 유목민족이라고 하니까 어디 뭐 멀리 좀 낯선 민족 같은데, 바로 서하는 몽골에 침입받아가지고 멸망했죠. 징기스칸 때부터 서하를 계속 공격을 했고, 징기스칸이 서하 공격하다가 1227년에 사망하고 그 뒤를 이은 우구테이칸 때 완전히 서하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하를 멸망시킨 유목민족은 바로 원나라가 아니고 몽골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원나라가 아니고 몽골. 자, 그리고 4번 선지 문상공주를 토벌해버렸다. 이건 당나라 태종 때 얘기고요. 네, 토번에 화번공주로 보냈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 지금 송나라니까 어긋나죠. 그리고 5번 나는 송나라인데 쩐흥다의 군대 패배했다. 이건 바로 13세기 역시 몽골 말하는 거죠. 13세기 몽골이 진짜 유라시아의 최강자였는데, 이렇게 쩐 왕조, 지금 베트남 쩐 왕조는 제대로 복속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쩐 홍다의 군대, 이때 13세기 때 몽골은 패배했죠. 하여튼 나에 대해서는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보충하자면 탕농이 어디냐면요. 탕농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하노이에 있습니다. 베트남의 하노이에 있고요. 상당히 오래된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결국 이 5번 선지에 나오는 쩐홍도의 나라, 쩐왕조의 수도입니다. 쩐왕조. 그러니까 1번하고 5번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쩐왕조의 수도가 탕농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서하의 수도는 이미 흥경이라고 이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수도란 말은 없지만 딱 경자 보면은 딱 수도라는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황제가 이렇게 국서를 보내는 곳이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보충하자면요. 이렇게 송나라가 거란한테 세표로 비단 은등을 주시는 거, 바로 왜 어떻게 이렇게 주게 됐습니까? 바로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전연의 맹약. 아까 전에 이 전연의 맹약이 9번에 5번 선지 아까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9번에 5번 선지. 네, 13번 갑니다. 네, 13번 밑줄 진 파병이 이루어진 배경인데, 뭐 베트남 파병 그런 것이 아니고요. 쭉 읽어보면 좀 약간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낸 것은 속방을 보호하는 선리에 따른 것이다. 단순히 속방의 남쪽 지방에서 일어난 변란, 남쪽 지방에서 일어난 변란이 키워두고 쭉 읽어보면 귀국 일본의 파병 목적이 오로지 온전히 공사와 공간 그리고 상민 보호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병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더욱이 우리와는 달리 너네 일본은 속방의 요청 없이, 그럼 바로 청나라겠네요. 우리나라가 청나라고 여기서 속방은 또 조선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청나라 군대가 자기네가 조선 남쪽에서 일어난 변란을 진압한다는 구실로 해서 조선 땅에 왔는데, 자기네는 조선 정부가 요청해서 들어왔고 왜 너네 일본은 조선 정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왔냐? 바로 그 이유가 있죠. 바로 1884년에 체결되었던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되었던 텐진조약, 아까 2차 아편전쟁 이후 체결된 텐진조약하고는 다른 거죠.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텐진조약에 의해서 두 나라 다 조선의 땅에서 철병하되 어느 한 나라가 조선 땅에 들어올 때는 다른 나라에 통보한다. 바로 그 텐진조약을 구실로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네. 결국 이 파병은요, 결국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선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자 청나라한테 도움을 청한 그런 사건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3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을 장악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방의 남쪽 지방에서 일어난 변란,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자료 이후에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1번 선지,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했다. 우창 신군 봉기하면 바로 신해혁명을 말하는 것이죠. 1911년 신해혁명이고요. 그리고 2번 선지, 루거우차오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또 일본이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요. 중일전쟁. 그리고 4번 선지, 러시아군이 리순에서 기습 공격을 받았다. 자, 누구한테? 일본군한테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러일전쟁의 발단이 되었죠. 러일전쟁. 네. 그 다음에 5번 선지, 을사조약 체결에 반발하여 의병이 일어났다. 을사조약 체결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 을사의병입니다. 네, 을사의병. 이미 을사조약, 을사조약이 체결된 때는 이미 청일전쟁이 끝난 뒤 벌써 10년이 지나서 더 이상 청나라는 조선을 속방으로, 이땐 대한제국이죠. 더 이상 대한제국을 속방으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가 바로 그 동학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대 불렀고, 그러니까 일본군도 따라 들어왔고, 그 근거는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텐진조약 때문이다. 그 감을 잡을 수 있으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네, 14번 가막부 시기 동아시아의 상황입니다. 네, 보통 이런 문제는 에도막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에도막부에 대한 거라고 하는 건 캐치하기 쉬운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아니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목판화는 매기가 지진을 일으킨다고 믿는 민간신앙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상당히 그림이 재밌네요. 이번 영상의 대문사진으로는 이 사진의 칼라 사진을 저희가 실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무사와 존인 나왔고, 목판화는 바로 우키요겠죠. 그럼 당연히 에도막부 때의 대표적인 서민문화가 되겠습니다. 에도막부 시대의 서민문화.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내상, 바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조선 후기에 발달했고, 그 중에서 일본 측하고 교역을 했던 사상을 내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선지, 판소리 탈춤도 역시 맞고, 답은 3번이네요. 중국에서 윤강석굴 대불은요, 바로 북이 때죠. 5세기 때 북위에서 이렇게 커다란 불상이 이렇게 석굴에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배경이 된 사상이 왕족불이죠. 왕이 곧 부처이다. 그러면서 또 인도에서 처음 시작된 불교가 이렇게 중국 남북조 시대에 북위로 건너왔은 그렇게 왕족불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그 대부를 조성하는 이런 또 국가 사업을 하는 쪽으로 또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 중국에서 강남에서 휘저우 상인, 이것도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산치 상인, 휘저우 상인, 전국적으로 활동했던 대규모 상인단, 바로 명청 시대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휘저우 상인, 산치 상인들, 명청 시대. 그리고 5번 선지, 일본의 가부키와 불락고도 공연, 이것도 역시 에도막부 시대의 대표적인 서민 문화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5번 갑니다. 네, 15번은요, 밑줄 친 서한이 작성된 당시입니다. 자, 어떤 편지인지 보겠습니다. 두 나라 사이 협의에 의한 관세율과 일방적인 영사재판권을 규정한 조약에는, 자, 이 조약이, 요건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협의에 의한 관세, 또 다른 말로 협정관세라고도 하는데, 특히 영사재판권이 들어간 조약, 바로 이것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일단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어느 나라 간의 조약인가 일단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미국이죠. 대장성 권리. 자, 대장성은 일본에 있는 바로 그 2관 8성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상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성 관리는 본국 정부 고관이 고관 몇 명에게 다음과 같이 서한을 보낸다. 그러면서 바로 여긴 미국과 일본 사이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과 일본 사이 조약에 대해서 아까 전에 6번에 5번 문제에서 미일 화친 조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영사재판권하고 협정관세가 들어가 있는 건 미일 화친 조약이 아니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예. 이게 1858년이죠. 자, 근데 뭐 다행히도 이게 미일 화친 조약이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냐, 그 내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그건 결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금년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렇게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미일 화친 조약 그 내용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는 금전에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인데, 딱 상당히 이 내용만 봐도 상당히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개정 가능한 시간이 조약 체결한 지 171개월 후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뛰어난 관리를 전권제 대사로 파견해서 이렇게 좀 불평등한 조약 좀 개정하게 좀 노력해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약 개정에 대비해야 된다. 바로 이 특명을 부여받고 그래서 서양으로 떠난 사람들, 바로 이와꾸라 사절단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와꾸라 사절단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1871년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불평등 조약 개정하기 위해서. 근데 불평등 조약 개정이라는 물론 큰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또 서양 나라들의 발달한 근대 문명을 또 직접 체험하고 보고 와서 또 일본 메이지 정부의 또 근대화 작업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이제 미일 수호 통상 조약 같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을 했다고 하는 거. 네. 자, 그런 자료를 일단 이해를 한 다음에 1번을 보겠습니다. 그 시기 모습, 한국의 여학교 설립을 청원하는 찬양회원인데요. 자, 이 찬양회라고 하는 단체가 1898년에 서울 북촌 지역의 양반 여성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찬양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좀 뒤죠. 네. 그다음 2번 선지. 중국 닝보라고 하는 닝보에서 상행위를 한 외국 상인인데, 자, 이 닝보는요, 광저우, 상하이 등과 함께 난징 조약에서 개항된 도시입니다. 개항된 5개 항구 도시입니다. 닝보. 그러니까 이 난징 조약이 1842년인데, 물론 시기적으로는 이 이와쿠라 사절단보다 앞이긴 하지만 일단 한번 개항을 했으면 계속 거기서 외국 상인들이 또 영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신스 개념을 이용하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2번이 답. 3번 선지. 일본에서 도쿄대학인데요. 일본 도쿄대학은 1887년에 개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짝 이와쿠라 사절단보다 벗어났습니다. 4번 선지. 일본 중의원에서 연설하는 정부 대신인데요. 일본에서 그 자유민권 운동에 이어서 바로 1890년에 제국의회가 개설되죠. 이 제국의회에서 물론 지금도 일본의 국회는 뭐 참의원, 중의원, 양원제긴 합니다. 이 처음에 개설된 제국의회 때도 귀족원, 중의원 이렇게 양원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국의회가 개설된 연도가 1890년이니까 뭐 이것도 4번도 살짝 빗나갔습니다. 5번 선지. 베트남에서 아주아친의 동참을 권유받는 반제국주의 운동가인데, 이 아주아친이라고 하는 건 도쿄에서 반제국주의 일종의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크인데 190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시기가 또 한참 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중국 닝보가 보통 난징 조약에 의해서 개항된 도시 하면은 상하이나 광저우가 주로 나오는데 닝보는 잘 안 나왔는데 이렇게 또 닝보를 그 개항지로 난징 조약에 의해 가지고 개항된 도시로 딱 선지로 내서 약간 좀 어렵게 만든 문제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지금 이후 동아시아 상황인데요. 요것도 상당히 대만의 정치에 대해서 2000년 이후에 일이 나온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진보당, 약칭해서 민주당인데 창당 20주년. 자, 근데 민주진보당이 언제 창당됐는지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요, 이렇게 천추이벤이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죠. 네, 총통으로 선출되어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그때가 딱 2000년이니까 2000년인데 여기까지 시험에 뭐 종종 나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6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2006년입니다. 그러면 2006년 이후의 일을 묻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건 이건 바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 달을 말하는 것이니까 한참 전이고요. 요건 뭐 쉽게 정확한 연도는 모르더라도 한참 전이라고 하는 거 일단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선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의자 유치를 위한 합병법이 제정된 거는 1984년이고요. 3번 선지, 류사오치가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하는 건데 요것도 딱 감으로 최소한 2000년대 전이라고 하는 걸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부터 자본주의 정책 많이 도입했죠. 그러니까 아마 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하는 게 류사오체라고 하는 사람이 덩이 아니고 마오쩌둥한테 반기를 뜨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류사오체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상당히 중국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경제 정책에 이렇게 반기를 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문화대 혁명 시기에 이렇게 뭐 일종의 자본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으로 비판받아서 실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쓰자면은 문화대 혁명 때 실각. 자, 문화대 혁명은 1966년부터 76년까지니까요. 뭐 대충 감을 잡아도 2000년보다 한참 전에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선지입니다.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 출범했다. 이건 언제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5번을 먼저 보면은 베트남에서 파리 평화협정에서 미군의 철수에 합의했다. 자, 이건 한참 전의 일이죠. 파리 평화협정 한창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3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치 얘기할 때 50원은 체제가 붕괴되었다 할 때 1993년까지는 나오는데 그 이후의 일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1993년도에 55년 체제가 붕괴하면서 즉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연립정권을 출범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하고 민주당 정권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출범을 했는 2009년입니다. 2009년. 2009년이니까 딱 2006년 이후에 걸리네요. 답은 4번인데,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때가 언젠지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만 1, 2, 3, 5번만 확실히 안다면은, 그리고 이게, 대만에서 최초로 천수이벤이 총통으로 선출되어서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가 된 때가 딱 2000년이다.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래도 소거법에 의해 가지고 답은 찾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제는 점점 시험 문제도 세월이 흐르고 그 사이에 계속 역사가 새롭게 뉴 히스토리가 축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종전에 나오지 않는 최신의 역사적 사실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 또 나왔습니다. 지금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도서. 여기 서유견문은 육일준이 쓴 거겠죠. 네. 육일준이 쓴 서유견문. 자, 그리고 여기 천연륜은 옌프가 쓴 거죠. 옌프. 네. 사회주의적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옌프의 천연론. 그리고 해국도제는 또 이게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거죠.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종의 세계 역사 시리즈 그런 건데 정작 요 문제 중요한 건 이제 땡땡땡땡 네 글자 책입니다. 이 책은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법학자 휘튼의 저서를 번역한 책이다. 하여튼 일단 법에 대한 책이고 마틴은 난징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제법 지식이 없어서 많은 곤란을 겪고 그럼 난징조약 얘기 나왔으니까 난징조약 에서 국제법 지식이 없어 많은 곤란을 겪은 영국이 곤란을 겪었을 리가 없고 바로 가는 청나라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당시 구미 외교관에게 필독서처럼 읽히는 휘튼의 저서를 번역했다. 자, 거의 뭐 책 이름이 다 힌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만국이 하나의 공을 따라야 한다는 거. 바로 이 책 이름은 네 글자 만국공법이 되겠네요. 만국공법. 자, 책 이름 일단 힌트 얻었고요. 이 책은 동문관에서 출간된 직후, 나나라에 정해져 가지고, 바로 나나라는요, 왕정 복구에 의해 새로 수립된 정부의 근대화 정책. 그럼 다시 천황이 이제 정권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바로 메이지 유신에 의한 메이지 정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나라가 뭐 동아시아 나라 중에서 일본밖에 없죠. 네. 그래서 왕정 복구에 의해 새로 수립된 정부, 메이지 정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메이지 정부.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 정책을 정당화하고 서구 국가와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그렇죠. 아까 전에 이 불평등 조약 개정하기 위해서 일본이 파견한 사절단 이와쿠로 사절단 아까 15번 문제도 잠깐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 가는 청나라 나는 일본 특히 메이지 정부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가 청나라 흠정헌법 대강 제정했다. 이거 맞죠? 네. 흠정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황제가 제정한 헌법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뭐 입헌파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일단 1908년에 청나라가 나름의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흠정헌법 대강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은 가 청나라가 워싱턴 회의로 해군 군비 제한되었다. 근데 역시 금년에도 워싱턴 회의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보통은 그 산동반도 이권 반응 관련돼서 주로 나왔는데 뭐 금년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짝 지나갔습니다. 워싱턴 회의로 해군 군비가 제한된 건 일본이죠. 네. 워싱턴 회의는 1921년부터 22년 사이에 있었고요. 네. 하여튼 또 여기서 워싱턴 회의의 중요 결과 산동반도 이권을 중국에 반환. 근데 요번엔 그 산동반도 이권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왔네요. 그리고 디귿선지 바로 나가 아까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그 에치슨이 발표한 방위선 바로 에치슨 9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에치슨 9의 방위선 안에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포함됐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죠. 이게 6.25 직전 1950년 1월 달에 발표된 에치슨 9. 당연히 일본은 그 당시 그 미국이 그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시켰죠. 근데 한국은 그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결국 디귿도 맞고요. 리을선지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조인을 거부했다.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산동반도 이권 얘기가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게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리 강화 회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체결된 것이 베르사유 조약인데 이 베르사유 조약 때에도 산동반도 이권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중국의 베이징 정부가 워낙 이때 반외세, 반군벌 그런 요구가 거셌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없이 베이징 정부도 이 조약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건 아직 청나라도 아니고 베이징 정부죠. 네. 베이징 정부나 청나라나 다 같은 중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라는 중국이 아니고 지금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기억하고 디귿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입니다. 이건 뭐 포괄적인 주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 TV 모습이 나와 있고요. 동아시아 외교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자, 이쪽은 뭐 딱 봐도 중국의 마오쩌둥인데요. 하여튼 그 다나카 일본 총리가 베이징 직접 방문해서 이제 바로 마오쩌둥 만났겠죠. 양국 간의 현안들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두 국가는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유감 및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 여기서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이니까 더 이상 이제 타이완 그 당시에는 그 일본이 중국 타이완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하고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즉시 중국과 일본은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가 1972년입니다. 자, 1972년에 먼저 미중 공동성명이 먼저 발표됐죠. 네, 72년도에 미중 공동성명이 먼저 발표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일중일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하고 중국은 즉시 이때 다시 국교를 다시 맺고 결국 그 결과 이렇게 타이완하고는 국교를 단절하게 됐습니다. 자, 하여튼 탐구 주제를 보겠습니다. 네, 답은 뭐 금방 2번 찾을 수 있겠네요. 냉전의 완화와 국교 수립, 바로 그 얘기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선지 보면요, 55년 체제 성립 배경, 이거 바로 일본 말하는 하는 거죠. 일본에서 그 1955년에 그 일본 사회당 좌파 우파가 통합하니까 또 보수 진영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자유민주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유민주당, 약칭해서 자민당이 이제 성립이 되고 그러면서 자민당의 장기 집권 체제로 가는 55년 체제가 성립됐습니다. 하여튼 일본 얘기고 3번 선지 6월 민주항쟁의 과정과 결과. 자, 모처럼 만에 한국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1987년 6월 민주항쟁 얘기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6월 민주항쟁 결과 바로 지금 현행 헌법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게 된 것이죠. 직선제 개헌. 그리고 4번 선지 일본 거품 경제 붕괴와 장기 불황. 바로 80년대 일본에서 경제가 반짝하는 거품 경제가 일어났다가 이제 결국 장기 불황으로 그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자민당 정권도 인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일본 선제에 나오는 50원은 체제가 붕괴하게 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관 화살표에서 50원은 체제가 붕괴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50원은 체제가 붕괴가 된 해가 1993년이죠. 1993년. 자,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가지고 자민당이 과반을 실패하니까 다른 정당들하고 연립정권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도이모의 정책의 실시와 주요 배경자. 도이모의 정책은 베트남 얘기하는 거고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1986년부터 도이모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수교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냉전의 완화와 국교 수립 다시 한번 확인하고 19번 가겠습니다. 네, 19번 문제는요, 베트남 전쟁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가나 측 사이에 동아시아 있었던 일을 묻는 것입니다. 가 자료 보면 베트남 통일을 위해서 2년 내 총선거가 실시가 결정되었지만, 바로 이게 뭡니까? 1954년에 있었던 제네바 협정이죠. 제네바 협정에서 2년 내에 총선거 실시해서 베트남 통일시키자 했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 쪽에서 총선 실시 거부했죠. 그러면서 이제 공화국을 세우기로 하고, 즉 자본주의 국가를 남베트남 지역 세우기로 하고 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바로 그래서 선포한 나라 이름이 베트남 공화국이죠. 베트남 공화국. 이때가 1955년이 되겠습니다. 1955년. 그 다음에 나번 자료를 보면은 북베트남의 군함이 바로 여기서 북베트남 나라 이름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입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베트남의 군함이 미국 구축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 이순요. 바로 이것이 통키망 사건이죠. 통키망 사건. 그래서 이 통키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게 1964년이고 64년 통키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베트남전 참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에 참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마오쩌둥 얘기가 나옵니다. 마오쩌둥은 당내 반대파를 축출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문화대혁명을 시작하겠다. 그럼 결국 여기서 끝맺음을 문화대혁명 시작으로 끝맺고 있으니까 문화대혁명을 시작한 해는 1966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1955년부터 1966년 사이의 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선지 극동국제군사재판 개최되었다. 자, 도쿄에서 이제 일본이 항복한 직후에 극동국제군사재판이 개최된 건 1946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일본에서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었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 모의고사 때인가요? 이게 1950년 8월 달에 창설됐고, 바로 이때는 한창 6.25 전쟁 중이죠. 네. 6.25 전쟁 중에 일단 경찰 예비대가 먼저 창설된 다음에, 그 다음에 51년 9월 달 들어와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고, 또 같은 날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고, 그런 순서로 가는 거죠. 네. 하여튼 이 가나 사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경찰 예비대가 창설된 때는 6.25 전쟁이 한창 전개 중이었던 50년 8월 달에 일단 창설되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다시 일본이 주권 국가로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순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 선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던데요. 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베트남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즉 북베트남이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 1976년에 통일국가로 선포한 나라 이름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거 이름이 이제 속칭 베트공이라고 하죠. 베트공. 네. 남베트남 민족해방선선 베트공은 1960년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당연히 북쪽의 호찌민의 지원을 받는 그런 그 단체죠. 다음에 5번 선지. 북한에서 주석제를 명시한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된 때는 1972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의 마지막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20번 문제는요. 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제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한 부대들로서 마지막 문제를 장식했습니다. 대장 김원봉이 나왔고요. 근데 김원봉이라고 해서 쉽게 의열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립 후 2년간 우리는 3.1운동 20주년 기념식 비롯해요. 그럼 3.1운동 20주년 기념식이면은 1919 더하기 20이니까 1939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게 딱 보면은 뭐 한코브에서 처음 결성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바로 한코브가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중국 관내, 중국 본토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투쟁 부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조선 의용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선 의용대. 자, 의열단은 1920년대 만들어져서 한 1919년에 만들어졌고 주로 1920년대 전반에 주요 활동을 했고, 근데 여기서 성립 후 2년간 하면서 3.1운동 20주년 기념식이라고 하니까 여기서의 자료는 30년대 후반을 가리키는 것이고 1920년대 한창 의열단이 활동할 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동그라미 자료는 조선의용대라고 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조선의용대가 처음 창설된 때가 1938년이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미국 전략정보국 나온 바로 이거 국내 진공작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임시정부가 창설한 부대, 바로 한국광복군이죠. 한국광복군인데요.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때에도 일단 여기선 확실히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1940년에 충칭에서 창설됐습니다. 40년 충칭에서 이때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서 충칭까지 가 있었고, 그래서 임시정부도 충칭까지 따라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적의 항거하는 비밀 공작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국내 진공작전이죠. 네, 국내 진공작전. 자, 그러니까 가는 조선의용대, 나는 한국광복군. 자, 먼저 한번 짝을 맞춰보겠습니다. 1번 의열단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순서가 거꾸로 됐네요. 그러니까 의열단을 구성했던 주요 인물들이 또 조선의용대도 많이 관여를 한 것이죠. 김원봉 같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거꾸로 됐습니다. 의열단 결성에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영향을 받은 거죠. 거꾸로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이 조선의용대가 국민혁명군의 북벌에 참여했다. 자, 국민혁명군의 북벌은요, 1926년부터 28년 사이 있었죠. 네. 이때 앞전 모의고사 때에도, 평권 모의고사에도 이렇게 국민혁명군이 북벌을 할 때 조선인들이 많이 협력했다. 그런 자료가 물론 나오긴 합니다만, 이때 시기적으로는 조선의용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때입니다. 그리고 3번 선지. 한국광복군이 태평양 전쟁 발발을 계기로 창설되었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아까 시기를,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시기 40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 때문입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은 바로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계기로 해서 1941년 12월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됐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이미 한국광복군은 40년에 창설되었고요.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이 태평양 전쟁 발발하니까 곧바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그 다음 4번 선지. 한국광복군이 북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이거 진짜 북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 이 얘기 나오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이후, 만주사변 이후에 1930년대 중반에 북만주에서는 한국 독립군,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군, 그런 얘기할 때 바로 그 얘기할 때 나오는 한중연합작전이 되겠습니다. 특히 북만주니까 1930년대 북만주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을 가리키는 것이고, 한국 독립군의 또 주요한 전투는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답은 5번밖에 없네요. 네. 조선의용대나 그다음에 또 한국광복군이나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에 관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그렇고 요즘 고등학생용 수능용 한국사에도 어렵게 나오는 자료에는 이렇게 조선의용대하고 중국 국민당 정부하고 또 많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한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살짝 이제 가까스로 비껴가는 그런 시기로 해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촘촘히 일단 연도도 공부하고 인과관계도 더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